이제 부모님이 좀 치매 초기시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안녕하세요. 상속 언박싱의 윤재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언박싱의 노정원 변호사입니다. 이제 부모님이 좀 치매 초기시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성년후견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성년후견 신청하면 누가 후견인이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또 이제 형제들 간의 사이가 굉장히 나쁘면은 또 그거 갖고 어마어마하게 또 싸웁니다. 성년 후견인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전체 상속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막 유언이나 이런 건 좀 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성년후견인이 이제 선정되면요. 사실 성년후견인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결국 법원에서 성년후견인을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중요한 법률 행위들은 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증여, 어떤 한 상속인에 대한 증여행위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허가해 줄 리가 없고요. 그다음 뭐 유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언 공증 이런 것도 법원에서 허가를 대등하게 한다면 뭐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일방 상속인에게 유리하게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사실상 부모님이 조금 상태가 치매시다라고 하면 성년후견을 신청하면 본인이 성년후견인이 되시든 누가 성년후견인이 되시든 사실 그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성년후견인이라는 거는 법원의 관리 하에 망인의 재산과 그다음 망인의 신상을 돌보는 그런 거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대로 성년후견 절차를 이용하면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죠. 네.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사이가 나빠, 상속인들끼리. 내가 성년후견인이 되지 못한 상황이면 상대방도 성년후견인을 선정되는 걸 막아야 된다고 이제 엄청나게 붕괴를 많이 하시죠. 이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법관 입장에서는 제3의 인물을 뭐 선정하나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가족 중에 그래도 제일 중립적인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을 선정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들 간에 성년후견에 대해서 모든 상속인이 동의하는 경우, 그 다음 누가 성년후견인이 될지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의사합치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성년후견이 쉽게 됩니다. 그런데 성년후견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있고 누가 성년후견이 될지에 대해서도 분쟁이 있고 그러면은 성년후견 자체도 굉장히 오랜 심리와 고민을 해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년후견 개시 결정 자체도 쉽게 이루어지진 않고요. 그거에 대해서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누구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 것인가? 법원에서 볼 때는 일반적으로는 이런 상속인들 간의 갈등이 있으면 가능하면 제3자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법원에 이제 뭐 변호사라든지 법무사라든지 뭐 여러 직종에 계신 분들이 전문 성년 후견인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성년 후견인으로 이제 선임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다만 그러면 이제 보수가 지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그다음 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는 성년 후견 신청인이 일정 금액을 예납을 해야 됩니다. 법원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제 제3자 성년 후견인이 선정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성년 후견인이 그럴 보수도 없는 경우, 망인이 그 정도의 재산도 없고 그다음 성년 후견을 신청한 상속인이 또 예납금을 마련할 정도의 돈이 보통 한 몇백만 원, 500만 원 이상, 뭐 많으면 1000만 원 이렇게 책정될 수도 있거든요. 이 돈을 예납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사실 성년후견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결국은 서로 간에 타협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법원 입장에서 뭐 어떤 한 분을 정해서 상속인 중에 한 분을 정해서 성년후견인으로 정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여러 형제들, 그다음 뭐 자녀들 사이 분쟁이 있는 경우는 사실 법원 입장에서 어느 한 분을 딱 정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3자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면은 그분한테 보수 줘야 되잖아요. 네. 한 달에 한 얼마 정도 줘야 돼요? 사실 망인의 재산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판사님 보실 때 이분이 어느 정도의 일을 할 건지 그거에 따라 다릅니다만 보통 한 1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 한 달에? 오, 진짜 비싼데요? 아, 네네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성년후견을 진행하다가 저희 의뢰인께서 포기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얘 너무 비싸서. 그렇죠. 네, 그런 와중에 상대방이 또 트릭을 써가지고 또 유언을 또 받아오더라고요. 철회하자마자도 유언을 받아오더라고요. 네. 제3자 성년후견은 정말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비싸서 공익재단 이런 게 있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도 좀 해요. 경우에 따라 법원에서 그 소송 구조 형태로 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거는 아마 일정 요건이 되셔야 될 겁니다. 뭐 재산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가족이 하면은 보수 특별히 지급 안 해도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가족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문제는 이 가족분들은 회계적으로
사회적이나 법적인 지식이나 이런 게 없는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간혹 좀 돈을 잘못 처리하시거나 횡령으로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거나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제대로 돈 관리를 못한다 이런 비난을 받아서 뭐 성년 의견이 변경이 되거나 뭐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나 그런 일들도 많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게 좀 적대적인 상대방이라 하더라도 그냥 성년 의견을 맡기는 게 안 맡기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제3자 성년 의견을 할 이제 금전적 여력이 좀 안 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네, 맞습니다. 법원에서 관리를 들어가면 그 성년 후견인이 망인의 재산을 횡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법원 몰래요. 근데 그거는 형사처벌을 이제 감수하고 하는 거죠. 그 가능성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재산은 통제가 되죠. 네. 함부로 이제 빼돌리지 못합니다. 유언 자체도 이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네. 말씀이시죠. 사실은 약간 부모님께서 지금 정신이 조금 온전하지 않으신 상태로 의심된다. 그럼 적극적으로 성년 의견 제도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성년 의견은 법무법인 존재가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